실리콘밸리의 한 인터넷 기술 엔지니어가 한국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내는 없다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하워드예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기술 회사에서 일해요. 10년 동안 컴퓨터 네트워크와 무선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해왔어요. 뭔가 고장이 나면 동료들이 항상 저에게 와요. 제 지식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죠.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치고 있었는데 친구 데이비드 김이 지나갔어요. 데이비드와 저는 등산이라는 같은 취미가 있어서 친해졌어요. 지난주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그에게 제가 인사를 건넸지요. 데이비드 왔구나. 여행은 어땠어? 알렉스 잘 지냈지? 여행이야 좋았지. 참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더라.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있더라고. 산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도 말야. 속도도 여기 벨리보다 빨라서 놀랐어.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 한국이라면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만 본 게 전부인데. 그렇단 말이지. 바로 그때 류지혜가 제 책상을 지나갔어요. 류지혜는 중국 출신이고 저희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해요. 저희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말했어요. 한국? 류지혜가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발요. 한국은 화웨이 같은 진짜 중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가 만든 걸 따라하는데 능한 것 같더라고요. 독창적인 건 만들지 못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류지혜에게 동의했어요. 맞아. 그리고 정말 산을 등반하고 싶다면 스위스 알프스나 중국의 황산에 갈 거야.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뭐 볼 게 있겠어? 데이비드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의 소중한 장난감을 밟은 것처럼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스 진짜야. 이번 여행에서 그들이 기술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식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여자친구 엠마가 부엌에서 저녁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어요. 토마토 소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 어땠어? 엠마가 나무 숟가락으로 냄비를 저으며 물어봤어요. 저는 데이비드가 한국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해줬어요. 그녀가 웃으며 저에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대신에 엠마는 젓기를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알렉스, 가보지도 않고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말은 나는 보통 유럽이나 호주로 휴가를 가는 걸 선호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시아 나라들로 여행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저는 웃으며 카운터에서 빵 한 조각을 집었어요. 엠마, 나를 믿어. 내 직업이 무선 인터넷 전문가인 거 몰라. 그리고 난 전 세계 산들을 등반해봤어. 유럽의 웅장한 산을 따라올 순 없지. 그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데이비드의 말이 생각나 한국산 등반을 검색해 보았어요. 비디오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미국인들, 유럽인들, 호주인들. 모두 한국에서의 등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보는데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산길에 와이파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고 바로 등반로까지 갈 수 있어요. 한국 등반객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제 나라에서 올라본 어떤 산보다도 좋아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말도 안 돼,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걸 내가 아직 몰랐다니. 하지만 계속 왜인지 영상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비디오들에는 뭔가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진심이 보였어요. 정말로 놀라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한 비디오에서는 나이든 미국인 남자가 한국산 정상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지요. 저는 40년간 등반을 해왔어요.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기술, 아름다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데이비드가 맞다면?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이지? 호기심이 생겼고 이것은 저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죠. 그 잠 못 이룬 밤으로부터 한 달쯤 후 저는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위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휴가 기간이었는데 엠마의 설득으로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 미친 아이디어에 동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역시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저는 투덜거렸어요. 배가 이상했는데 기내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엠마가 장난스럽게 제 팔을 때렸어요. 알렉스, 투덜대지 마.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봐. 저는 비행기 창문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서울이 수백만 개의 작은 불빛으로 덮인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높이에서도 건물들의 바다속 섬들처럼 도시 곳곳에 흩어진 어두운 산의 형태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저는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또 다른 과대포장된 관광지로 판명되면 그땐 진짜 투덜거림을 듣게 될 거야. 20분 후 저희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크고 현대적이었는데 그건 예상했던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항상 하듯이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연결 알림음이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잠깐, 뭐지? 저는 휴대폰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기라도 한 것처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된 거지? 비밀번호도 입력하지 않았고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엠마가 제 어깨 너머로 봤어요. 주위를 둘러봐, 알렉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 로그인 불필요. 저는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닌가 하고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매일 인터넷 시스템과 함께 일해요. 바쁜 공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싼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장비 비용만 해도 수백만 달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완전히 무료였어요. 이건 꽤 인상적이네요. 첫 번째 의심의 균열을 느끼며 조용히 인정했어요. 저희는 짐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두 번째 놀라움이 저를 덮쳤어요. 어디든지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분 단위까지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통, 날씨, 교통 연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엠마, 이것 좀 봐.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 전체 교통 시스템의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 버스 시스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이랑 비교도 안 돼. 엠마가 저에게 빙그레 웃었어요. 모든 걸 안다며? 그건 몰랐나 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새로운 곳에 대해 이렇게 호기심을 느낀 건 몇 년 만이었어요. 저희 버스가 도착했을 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밤에 서울을 지나며 버스를 타고 갈 때 저는 처음 도시를 방문하는 5살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그 도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 건물만한 크기의 디지털 광고판들. 하지만 정말로 제 관심을 끈 것은 모든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어두운 형태들이었어요. 저것들이 정말 산이에요? 간단한 영어로 버스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산들이요? 기사님이 돌아서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은 예상과 다르게 영어가 능숙했어요. 네. 북한산, 남산, 인왕산. 모두 산들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등산하기에도 좋지요. 지하철 타고 바로 등산로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요.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대며 뇌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로 연결된 산들이요? 1천만 명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서요? 이해가 안 돼. 엠마에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어떻게 진짜 등산로가 있을 수 있지? 엠마도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데이비드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버스가 서울의 밤을 계속 지나가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진정한 호기심과 함께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느낌이요. 저는 데이비드가 평범한 곳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대신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한국에 산을 가기로 했거든요. 가자, 알렉스. 엠마가 저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요. 드디어 출발이야. 저는 잠을 깨려고 상체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는 산 이름이 뭐라고? 북한산이야. 우리 호텔이랑 가깝고 자연이 예술이래. 그리고 등산로 난이도도 다양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하네. 가장 좋은 건 안내센터에서 영어로 자세한 등반 과정과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대.
1시간 후 저희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북한산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 있는 등반 장소까지 길고 복잡한 여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불광역에서 내렸을 때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10분도 걷지 않았는데 안내센터가 보였고 거기서 등산로 입구도 금방이었어요. 지하철 출구가 직접적으로 정말 바로 등산로 입구로 이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등산로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등산로에 도달하려면 몇 시간을 운전해야 하고 주차비로 $20를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등산로 시작점을 찾기 위해 또 1마일을 걸어야 한다고. 엠마는 방긋 웃으며 꺼봐.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말랬잖아. 여기야. 안내센터. 건물에는 북한산 생태탐방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외관의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북한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네, 저희는 북한산이 처음이에요. 안전한 등반 경로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도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엠마가 대답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영문 등산 지도를 꺼내 펼쳤어요.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 지도예요. 북한산에 처음 오셨다면 여기서부터 3시간이 걸리는 100군데 경로를 추천드려요. 등산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경치가 정말 멋지답니다. 엠마는 지도 위의 선과 표기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직원은 현재 위치, 정상까지의 경로, 쉼터 위치, 화장실, 급수대 등을 손가락으로 짚어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예상 소요 시간도 상세히 표시해 주었지요. 그리고 물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등산로 입구에 식수대가 있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 중간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도 확인하시고요. GPS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옆쪽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직원이 우리를 소개하자 할아버지는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환영해요. 북한산은 정말 아름답지만 경사가 가파르기도 해요.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바위를 즐겨보세요. 이 산은 오래되었답니다. 저처럼요. 자원봉사자는 계절별 주의사항, 흔한 실수, 정상 근처의 날씨 변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산에서는 천천히 걷는 게 안전해요 라며 트레킹 팁도 건넸고요. 그가 말할 때마다 직원은 필요한 내용을 영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안내센터를 나서기 전 직원은 마지막으로 등산 안전수칙이 적힌 리플렛과 간단한 비상연락처 카드를 건넸어요. 길을 잃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119에 전화하세요.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QR코드로 등산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엠마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엠마는 건물을 나서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등산하면서 받은 도움 중 최고였어요.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알렉스, 엠마가 큰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 좀 봐. 표지판에는 모든 등산로의 자세한 지도가 나와 있었고 아래쪽에는 전체 산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산에 와이파이가 있다고?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 작동하는 와이파이? 산에서? 그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몇백 미터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명확한 표지판들. 나무 벤치와 깨끗한 식수대가 있는 작은 휴게 공간들. 지친 등반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완벽하게 배치된 쓰레기통들. 그리고 숲속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도 제 휴대폰은 완전한 와이파이 신호를 보여줬어요. 엠마, 이건 그냥 과시용이 아니야. 저는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와이파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다쳤을 때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전체 산을 거대한 안전 네트워크로 만든 것 같아. 등산로 중간쯤에서 재앙이 닥쳤어요. 저는 튀어나와 있는 돌을 밟았고 발목이 바깥 방향으로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아야. 돌길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전기처럼 다리로 통증이 쏘아 올라왔어요. 엠마가 제가 괜찮은지 묻기도 전에 한국어로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걱정하는 어조는 만국 공통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등산로를 따라 저희 쪽으로 급히 내려왔고 주말 등반 여행을 온 것 같은 3명의 대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어요.
나중에 박 씨라고 알게 된 그 나이 든 남성이 배낭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어요. 대학생들은 저에게 진통파스, 냉찜질팩, 심지어 여분의 물병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는 박 씨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친절한 눈으로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제 발목을 붕대로 감아주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하고 따뜻한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저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서툰 미국인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즐거운 등반 여행을 멈췄어요. 완전한 낯선 사람들이 저를 자신들의 형제처럼 대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을 온 마음을 다해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20분 후 저희는 산 정상에 도착했고 저는 그곳에서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아래로 서울 전체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고 사방이 아름다운 액자처럼 푸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휴대폰은 여전히 완벽한 인터넷 연결을 보여줬고 저희 주위 곳곳에서 한국 등반객들이 안녕하세요. 와 힘내세요. 라는 친근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엠마가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그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한 발 늦었지요. 갑자기 2명의 대학생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엠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녀의 팔을 잡아줬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툴렀지만 영어로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엠마가 당황함과 고마움으로 얼굴이 빨갛게 되어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학생들은 배낭을 열고 음식을 저희와 나누기 시작했어요. 크래커, 신선한 과일, 물병들이요. 산에서 먹는 음식은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 항상 더 맛있어요. 한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등산로에 있는 다른 등반객들의 모든 친근한 얼굴들을 둘러봤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한국 가족들, 손을 잡고 있는 나이든 부부들, 함께 웃고 있는 친구 그룹들.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서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성급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가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만 유명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들의 기술은 다른 나라 발명품들의 값싼 복사품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빠른 인터넷이나 멋진 기기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박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박 씨는 등반 동호회 회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는 파전이라고 하는 맛있는 한국전과 막걸리라고 하는 달콤한 쌀술을 마셨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때때로 손짓과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알렉스, 엠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마치 큰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엠마와 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떠났던 그 알렉스 하워드가 아니었어요. 돌아온 후 월요일에 저는 상사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에 대해 발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놀라워했어요. 저는 이전에 자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발표하는 날 저희 사무실 전체가 메인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는 큰 화면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2주 전에 저는 한국이 그냥 가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복사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고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산의 와이파이 시스템, 무료 등반 장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길로 직접 데려다주는 지하철 연결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돕고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를요. 제가 산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완전한 낯선 사람들이 모든 걸 멈추고 저를 도와줬어요. 엠마가 넘어질 뻔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아주고 점심을 나눠줬어요. 저는 앞줄에 있는 데이비드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류지에도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발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가장 빠른 인터넷이나 가장 멋진 스마트폰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은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어디서 왔든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발표가 끝났을 때 사무실 전체가 큰 박수를 터뜨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와서 자신들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먼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장소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보 같고 불공평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고 실제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전화기 저쪽에서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글쎄, 얘야, 그게 바로 여행을 하는 이유잖니?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여는 거 말이야. 그날부터 저는 직장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방문하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엠마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가는 다른 여행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추측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어떤 장소나 그곳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배운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문화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놀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어요. 있잖아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발견하게 될 것에 놀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가장 큰 모험이 가장 높은 산을 오를 때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때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